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창백하게 일렁이던 카바이트 불빛, 불손한 것도 같고 우울한 것도 같은 섬세한 표정, 두툼한 파카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던 단단한 몸매. 나는 내 몸에 위험한 바람이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불쌍한 어머니를 맨날 맨날 구박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도 못돼 보이지 않았다. 피차 동정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닮은 불운을 관통하는 운명의 울림 같은 걸 감지한 건 아니었을까? 나는 마치 길 가다 강풍을 만나 치마가 활짝 부풀어 오른 계집애처럼 붕 떠오르고 싶은 갈망과 얼른 치마를 다독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장작을 아끼기 위해 우리 식구들은 다들 안방에 모여 자고 있었다. 깊이 잠든 살아남은 식구들, 두 과부와 두 어린 것들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더는 나빠질 수 없는 밑바닥에 도착한 안도감과 평화는 같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의 슬픔보다는 평화가 얼마나 더 거룩한가. 나는 내 안에서 회오리치는 위험의 갈망과 이렇게 맞섰다. 그 남자는 거의 매일같이 부대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미군 부대의 자벽부들은 일자 무식으로부터 대학을 나온 사람까지 다양했지만 다들 어딘지 캥기는 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병역 기피자가 많았다. 정식으로 허락된 건 아니지만 군복을 입을 수 있고 꼬부랑 글씨로 된 신분증이 나오니까 요령만 좋으면 큰소리 쳐가면서 검문을 피할 수 있었다. 찌들고 떳떳지 못한 사람들은 군복이 썩 잘 어울리고 건강하고 거침없어 보이는 미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해했다. 동생뻘 되는 친척이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 사지가 멀쩡한 상위 군인이라는 신분은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마음대로 생각하라지. 우린 그런 것들을 즐겼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감을 상승시켰다. 남이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비단옷과 보석이 무의미하듯이 남이 샘내지 않는 애인은 있으나 마나하지 않을까? 그가 멋있어 보일수록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 나는 내 몸에 물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구슬 같다고 했다. 애인한테보다는 막내 여동생한테나 어울릴 찬사였다. 성에 차지 않았지만 나도 곧 그 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구슬 같은 눈동자, 구슬 같은 눈물, 구슬 같은 이슬, 구슬 같은 물결. 어디다 그걸 붙여도 그 말은 빛났다. 그해 겨울은 내 생애의 구슬 같은 겨울이었다. 안감 내감 말고 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때의 금기의 장소에 미처 익숙해지기도 전에 난리가 나고 서울은 폐허가 돼버린 것이다. 그나마 극장이 남아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다. 전시의 극장은 난방이 안 됐다. 그는 내 옆에 꿇어앉아 자기 털장갑을 뒤집어서 내 발끝에 씌워주곤 했다. 손가락 장갑을 바닥만 뒤집으면 그 안에 5손가락이 뭉쳐있게 되고 그걸 발끝에다 신으면 아무리 꽁꽁 언 발가락도 스르르 녹으면서 훈훈해진다. 그는 어떻게 그런 신통한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건 일석이조였다. 언 발가락이 따뜻해졌을 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당하고 있다는 만족감까지 맛볼 수 있었으니까. 주로 중앙극장에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곧잘 명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종로 거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시민들은 거의 다 피난을 가서 주택가에도 사람 사는 집이 얼마 안 되던 전시에 명동의 은성한 불빛은 비현실적이었다. 우리는 분화비처럼 불빛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근사한 단골다방도 생기고 비싼 제과점도 알게 되었고 양품점에서 앙증맞고 불필요한 소품을 사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 명동에는 그런 것들 말고도 미군 장교하고 살림을 차린 고급 양부인이 주 고객인 중후하고도 화려한 보석상도 있었다.
드넓은 한 구석엔 응접실처럼 꾸며놓은 은은한 코너도 있어서 요염하게 화장을 한 고객들이 서양 배우처럼 세련되게 다리 꼬고 앉아 주인의 아첨을 즐기는 게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였다. 이국적이고 고상한 분위기는 구경만 하고 나올 것 같은 손님은 꼭 집어낼 듯이 위압적이기도 해서 감히 그 안에 들어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쇼윈도에 붙어서서 눈독을 들인 귀금속들은 모조리 장차 내 것이 되었다. 나는 보석보다 그의 허황한 약속이 더 좋아 자꾸 부추겼다. 비싼 보석에 눈요기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건만도 연애는 돈이 많이 드는 짓이었다. 그는 한 푼도 못 버는 백수였고 나는 돈을 벌긴 해도 5 식구의 밥줄이었다. 나는 내 식구의 밥줄의 존엄성을 무시할 만큼 연애질에 눈이 멀지 않았다. 그것이 그 남자와 나의 다른 점이었다. 상위 군인에게 아직 연금도 없을 때였다. 그의 가장 만만한 돈줄은 늙은 어머니였다. 큰 아들과 영감을 따라갈 것이지 무슨 효도를 받으려고 나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느냐고 노모를 구박하던 그 남자는 툭하면 노모를 못살게 굴었다. 그에게 반찬 없는 밥을 안 먹이는 것만도 노모로서는 습관화된 살던 가락 아니면 유지하기 벅찬 노릇이련만 그는 그걸 과람해 줄 몰랐다. 용돈에 목말라 노모를 괴롭혔다. 노모가 시장바닥에 옷가지를 들고 나와 팔고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푸성기 장사까지 한다는 걸 나는 엄마를 통해 알았다. 이사 올 때보다 허리가 더 굽어 거의 기역자로 보이는 노인이 무거운 걸 머리에 여주면 발딱 일어서서 곧바로 걷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우리 집도 툭하면 엄마가 시장바닥으로 물물 교환을 하러 나갔다. 서울이 텅 빈 것 같아도 동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살기에 가까운 생기가 넘치는 그곳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다. 아무나 아무데나 물건을 펴놓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 재래시장의 가게 주인들도 거의 다 피난을 갔기 때문에 열려있는 가게는 얼마 없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거친 상행위는 닫힌 가게의 추녀 끝이나 시장거리, 골목 등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지만 거기도 텃세 같은 게 있어서 목 좋은 자리는 싸움박질이 잦았다. 성질이 괄괄하거나 기운만 좀 있으면 주택가 골목으로 이고 다니면서 떡 사세요 떡, 얼갈이 배추나 열무사료, 마늘이 왔어요 장아찌 마늘요 하고 아글아글 썼다. 여편네들이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흉이 아니었다. 아직도 전쟁이 날뛰고 있는 중이었다. 돈벌이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죽었거나 전쟁터에 있거나 납치당했거나 해서 지금 여기에 없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는 처자식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먼 대구나 부산쯤에 피난가 있거나 해서 여기에는 여자가 먹여 살려야만 하는 쭉정이만 남아 있었다. 임을 일 수 있다는 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였고 광주리는 움직이는 가게터였다. 굵은 육종 마늘을 10접이나 일 수 있는 여편네, 광주리에 채소를 고봉으로 인 채 업은 아기 머리통을 겨드랑이 밑으로 빼내 젖을 물리고도 태연히 걸어갈 수 있는 여자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우리 엄마는 그의 노모에게 임을 이어준 얘기를 하고 나서 한동안 씁쓸하고 막막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정심에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설사 동정심이라 해도 그건 어머니의 자기 위안일 뿐 그의 노모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터였다. 많이 굽은 허리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 노인이 아들이 못되게 굴 때마다 마치 늦둥이 재롱 보듯 즐거워하는 걸 여러 번 보았다. 그 노인은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런 크고 품이 있는 집을 쓰고 사는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남루하게 하고 다녔다. 궁상도 그냥 궁상이 아니라 파격적인 궁상이었다. 밑에는 늘 몸빼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남색이나 밤색처럼 때 안 타는 천이긴 해도 비단이었다. 아마 평화로울 때 입고 다니던 비단 치마를 눈대중으로 재단해서 두 가랑이가 들어가게 아무렇게나 꿰매서 허리에다 고무줄을 끼웠을 것이다. 윗도리도 한복 저고리였다. 저고리 역시 좋은 옷감으로 만든 거였지만 옷고름이 귀찮은지 잘라버리고 단추를 달거나 옷핀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주워다 입은 옷처럼 보였다. 더 못 봐주겠는 건 허리였다. 한복 저고리는 짧고 몸빼는 엉치에 걸리니 허리가 드러날 수밖에. 맨살을 안 내놓으려고 저고리 밑에다 아들의 헌 러닝 셔츠를 받쳐 입었다. 저고리 밑으로 한 뼘 이상이나 드러난 헌 러닝은 허리 하나가 더 들어가도 될 만큼 헐렁할 뿐 아니라 여기저기 동전만한 구멍까지 나 있었다. 그런 부조화가 노인을 남루하기보다는 거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옷차림이 깔끔한 편인 엄마는 그 노인의 그런 무신경이 눈에 거슬렸을 테고 불쌍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인이 아들에게 주머니를 몽땅 털리고도 합죽한 입 언저리에 여러 겹의 파문 같은 주름을 지으며 바보처럼 웃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건 그 노인이 아니라 우리 엄마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엄마가 그 노인에게 임을 이어줬을 때도 그 부처님 같은 웃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아마 아들이 창피하다고 해진 셔츠 좀 그만 입으라고 구박해봤댔자 왜? 이 란닝구가 어때서? 하며 히히 웃고 말았을 것이다. 그 남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 그랬던가? 나는 그 남자가 노모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걸 부추겼다고도 할 수 없어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래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잔돈품보다 큰 돈에 궁하면 그 남자는 부산까지 원정을 갔다. 그 남자하고 월북한 큰형 사이에는 누님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이 의사였다. 부산으로 피난 가서 큰 병원에 취직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는 가장 큰 돈줄이었다. 그 남자에게 의사 누님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다. 노모가 주는 용돈이 약소하다 싶을 때마다 부산 가서 누나한테 달랠 거라고 공가를 치면 귀한 골동품이라도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해주곤 했기 때문이다. 속속들이 착한 노모는 아들이 시집간 딸한테 폐가 되는 걸 여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한 딸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싶어 동생을 부산에 부르곤 했다. 그 남자가 부산 간 날이면 나는 외롭고 쓸쓸해서 이불 속에서 몰래 숨을 죽여 흐느끼곤 했다. 아무리 시장바닥에 인간들이 악모구를 끌듯 하면 뭐하나 그가 없는 서울은 빈거나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남은 남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루만 더 그 무의미, 그 공허감을 견디라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 절박하고도 열정적으로 그 남자를 기다렸다. 돌아오겠다는 날보다 더 있다 온 적이 없었건만 그는 돌아올 때마다 벌을 받아야 했다. 일상적인 위안보다 더 큰 위안, 그건 휘황한 장소에서 분수에 넘치는 호화 취미를 즐기는 거였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어머니와 누나를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도록 부추긴 건 내가 아니었다고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는 호사 취미에 대한 나의 욕구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됐던 건 아니다. 그 남자는 시를 좋아할 뿐 아니라 외우고 있는 시가 많았다.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오리를 10리, 20리로 늘려서 걸으면서 또는 삼성교회 포장마차집에 새파랗고도 어둑시큰한 카바이트 불빛이 무대 조명처럼 절묘하게 투영된 자리에서 그는 나직하고도 그윽하게 정지용, 한하운의 시를 암송하곤 했다. 그 남자는 그 밖에도 많은 시인들의 시를 외우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의 시라는 걸 알고 들은 건 그 두 시인의 시가 고작이었다. 포장마차 집에서는 딴 손님이 없을 때에만 그런 객적은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도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다 듣고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한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나에겐 그 소리가 박수보다 더 적절한 찬사로 들렸다.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그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은 내핍도 원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